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상황이죠. 순방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고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늘 아세안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순방 성과 나온 이야기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짚어봅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는 분이시죠. 김준영 한동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사 나눠주시고. 맞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요 일정 많이 소화했는데, 일단 교수님 전반적으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일단 특이하게도 지금 2년 연속 예. 나토 순방을 갔고요. 예. 또 작년에 이제 첫 순방지가 나토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토가 전략 개념을 12년 만에 바꾼 시점에 갔습니다. 어허. 10년 그러니까 2010년에 러시아를 협력국으로 대상해서 나토 전체를 유럽 전체의 안정을 위한 이게 협력적 방위 체제다. 이게 협력방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바뀌어서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적이란 말은 안 썼지만 위협과 도전자라고 썼지만 이제 적대 개념으로 동맹으로 과거의 냉전의 동맹으로 돌아가는 전략 개념 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데려갔습니다. 예. 이거는 미국이 지금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고 예, 있다면 그럼 미국이 가진 무기는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다. 그럼 이거를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떤 형태든. 예. 그래서 유럽의 그 주요 국가들,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주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 속속들이 하고 있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 인도 태평양이고 지금 나토에 간다는 거는 저는 이게 그리고 계속 제도화시킨다고 작년에도 발표했고, 그게 이번에 좀 실현됐습니다. 우리는 11가지, 일본은 15가지라서 예. ITPP라고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허. 아주 쉬운 말로 예. 이걸 준동맹국이나 동맹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부 출장소로 연락 사무소를 만드는 이거는 단체 대 집단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정체성이 이제 동맹에 참여하는 게 되잖아요. 지부가 간다면 나토에.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부터 바텀업이라고 할 수 있죠. 어허. 분야별로 협력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그 종착점은 사실 나중에는 준동맹국이나 협력국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북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게 하는 미국의 그림을 미국의 그림이죠. 완성시켜주는 왜냐하면 건가요? 미국은 전 세계를 보니까 아시아에 믿을 만한 이제 미국적 시각에서는 제일 믿을 만한 동맹과 나토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EU와 멤버십이 아무리 겹치더라도 나토와의 협력이 증강되는 거하고 EU와 협력이 증강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허. 나토는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방미 전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살상무기, 대만 문제에 그 던지는 이유가 이 맥락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고 예. 유럽과 협력 관계를 가지면 이번에 이제 협력 기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살상무기는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경제 제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아하. 대러 경제 제재. 한 단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반발이라도 지금 가까이 간 거든 개입한 거.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지금 계속 한국이 참여하면 한일 관계 깨진다. 그렇죠. 우리가 북한 돕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러시아가 잘 안 움직여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예.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않군요. 겁니다. 중요하니까. 이 정도로 가도. 그러나 그 임계점 우리가 자꾸 건드리고 있다면 아하. 그건 러시아로서는 이미 그 얘기를 해버렸는데 한국이 임계점을 건드리는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으로 가버리면 이제 그때는 러시아가 싫어도 깰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정동영 전 장관도 그 중국을 최근에 다녀온 다음에 중국도 우리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다. 한국과의 관계가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예, 중국도 그냥 한국하고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않겠지만 나빠지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그럼 프랑스가 이번에 일본에 지부 설치하는 걸 이제 반대한 것은 프랑스가 중국의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미국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냉전에 유럽 국가들이 자율성을 잃고 끌려가는 것에
일종의 반기와 나름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정부가 폴란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폴란드를 이제 공식 방문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일단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뭐 네. 건설 뭐 여러 가지 어떤 네. 중요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득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작년에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폴란드에 우리가 엄청난 방위 그 지원을 하면서 사실 네네. 방산에 대한 수출의 아주 주요 계약자였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초에 폴란드는 이 우리나라의 그 무기와 탄환의 우회 수출국으로 맞아요. 도청 문건에서도 예, 나왔고,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3월 9일에 폴란드 국방부는 이건 국방부 발표입니다. 예. 한국의 승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자주포를 수출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무기 수출은 제3자 이전일 금지 조항을 반드시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그렇겠죠. 우리가 했던 게 돌아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무기를 수출할 때는 3자 보낼 때도 책임에 우리가 미국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 3자 이전 금지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엔드 유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수출하는 최종 사용자. 폴란드가 마지막 사용자여야 한다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 수출 그러니까 발표로 나왔고요. 또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4월 13일 날 도청 문건이 나온 바로 직후입니다. 네.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한국 포탄을 지원하도록 바이든이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하나는 방산 수출이고 하나는 지금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가 지금 폴란드에 동시에 얽혀 있고 이번에 세 번째 문제가 재건입니다. 이 세 개의 방정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저는 예. 걱정하는 면이 있는 거죠. 이걸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게 저는 걱정스러운데 왜냐하면 계약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1차 계약, 2차 계약을 했고 그런데 그 계약이 폴란드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폴란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왜 재건의 중심이 되느냐 하면 미국 다음으로 실제로 가장 옆에서 가장 크게 돕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네. 예.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나중에 재건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붙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 미국과 유럽이 돈을 대겠지만 교두보는 폴란드가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폴란드의 눈치를 볼 것이고 그럼 폴란드는 무기가 모자란다. 우리 걸 보내면 우리 무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한국이 무기를 주면 우리 무기를 일단 보낸다. 이거는 이미 폴란드. 그리고 그 없는 무기는 한국이 채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 도청 문건에 나온 것처럼 직접 바로 우크라이나에 우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산을 수출할 때 예.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폴란드가 살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빌려준 것으로 우리 무기를 사는. 제가 정확한 계약 조항은 못 봤지만 제가 예. 언론들을 보면 70-80%의 대출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무기를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다 연결시키면 한국이 방산을 무기를 팔고 재건 사업인데 단 여기에 개입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또는 폴란드가 좋은 조건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뒤에는 폴란드 총리가 얘기하듯이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조금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또 지난해 이제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약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주기도 했죠. 예, 그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근데 2차 수출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조 원 이상을 또 지원해달라고. 그렇죠, 바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제가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좀 뭐랄까 주판을 튕기고. 그러니까 다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걸 연결시키면 이게 굉장히 더 실 수도 있는데. 방산으로 무기 많이 팔았다. K 방산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재건에까지 들어간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금융을 많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고 무기 살 수 있다.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다. 그 돈은 안 떼 있는 건가요? 모르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거를 누가 어떻게 보정해 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보정일 수도 있고 미국이 압박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떼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무리하게 하고 그걸 성과를 할 일은 있냐고요. 근데 속보로 나온 거는 이제 우리나라 폴란드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재건 참여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발표 속보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 어떤 우리 기업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수 있죠. 전 네옴시티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예를 들어서 1조면 1조를 우리가 용역받듯이 1조를 받으면 그걸 받고 나서 우리가 참여하는 시기 중동 개발이었는데 아하. 지금의 내용은 매칭 펀드를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위험도 리스크도 같이 가야 한다.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재건에 참여하든 예. 우리가 방산을 하든 계약 조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거를 정부가 보정해서 기업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보정을 해준다면 예. 기업들은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되거나 불리한 계획일 때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세금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상적인 계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실적만 얘기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번 또 나토 정상회담 가장 유심하게 봤을 나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나토 회의 중에 트위터에다가 시간 평화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 불확실성은 나약합니다. 그 미국과 나토 회원국을 공개 저격한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해당 국들 사이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젤렌스키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지난 1년 반이라고 뭐 미국도 반이라고 1년 반까지는 안 됐습니다. 1년 반이라 1년 반 거의 다 됐네요. 1년 반 동안은 전적으로 선악이 구분됐고 다시 말해 침략자와 피해자가 구분됐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세계적 공통점이었는데 그게 좀 지나고 지금 스테이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지금. 이제는 계속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해야 되느냐 명분 그다음에 이제 현실 이런 부분이 섞이는 시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끝까지 돕겠다 그리고 실제로 돕겠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국가들이 돕는 걸 해서 이거는 또 서방 언론에서는 젤렌스키의 승리다. 그다음에 끝나는 순간에 종전하는 순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 물론 젤렌스키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가입 안 하고 전쟁 끝나고 한다는 가입하겠다. 게 이게 불만인데 그다음 또 영국의 지금 국방부 장관은 계속 돕는 걸 찬성하다 이번에는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다. 우리가 쇼핑센터인 줄 아냐. 달라서 뭐 클릭하면 다 줘야 되느냐 얘기를 한 게 또 문제가 됐거든요. 뭐냐면 지금은 엇갈린 신호입니다. 명분과 정당성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견이 생기는 스테이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뭘까? 저는 여기 또 한 1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이제 다 지치는 거죠. 지치죠. 그렇게 되면 만약 그리고 미국 쪽에서나 이쪽에서 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만약 트럼프가 됐다 치면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해서 휴전하라. 그러면 제일 반발할 사람이 젤렌스키겠죠. 근데 초기에 절대적 명분에서 나중에 절대적 현실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분단이나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한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런 엇갈린 신호가 나오는 스테이지 같아요. 영국 국방장관 벤 월리스가 사람들은 약간 감사받기를 원한다.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좀 고마워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감사를 여러 번 표시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표시했다. 영국 장관이 또 자기 얘기한 게 미안해서 감사 많이 표시한 건 맞아. 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딱 갔는데 뭐 감사하다는 말 하기 전에 리스트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젤렌스키가 이거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러시아 상황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 국내 상황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소모고. 러시아 소모. 러시아가 노리는 건 우크라이나의 소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면 피해자 편을 안 든다고 공격을 받아요. 마치 호전론자처럼 푸틴 편인 것처럼.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략자는 분명히 푸틴이고 오히려 푸틴은 러시아 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정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소모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모되는 거고. 지금 8대1 정도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피해가 1이면 인적 물적 피해가 7배나 8배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소모됩니까? 그렇군요. 물론 프리고진 사태가 나고 이제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만약에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착각이라고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러시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러시아 너들이 먼저 소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객관적인 실상을 실제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또 훨씬 더 많이 소모되고 우크라이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하. 사실 국내 언론만 주로 접하신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좀 주로 이기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네. 우크라이나 피해가 훨씬 더 근데 심각하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러시아 쪽이 그러니까 인적 피해는 지금 객관적으로 나온 거 봐도 러시아는 지금 사망자가 47,000이고 그러니까 전사 사상자 수를 다 하면 20몇만이 넘고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아닙니다. 거예요. 제가 음. 저 러시아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예. 거의 50만을 넘어서 100만까지도 될 수 있는 게 그건 러시아. 가능하지 않은 게 어. 연대 편대 그 브리가드라든지 편대 이런 게 다 있고 확인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 러시아 쪽의 피해가 더 크고 그다음에 어트리션전 그 소모전인데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량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김 교수님. 네, 그런데요. 예. 지금 보시면 그 이제 뭐 그런 통계 같은 것은 이제 뭐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 일단 이게 제한 전쟁으로 계속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하는 아하,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것이 전황을 예를 들어서 반격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대반격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하. 바흐무트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토론을 했고 이 예. 말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가 원래 했던 이 동우크라이나는 원래 목적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전진해 있는 상황이지만요. 예. 오히려 크림반도 위쪽은 아하. 그거는 러시아가. 원래보다 그래서 전체로 합치면 사실 크림반도가 고립된 것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는 전체 동원론이 아니라 적어도 러시아는 이 전선 빼놓고는 전쟁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하고 미국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도 소모가 돼도 예. 계속 갈 수 있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국가라는 있으니까. 겁니다. 이게 옳지 않지만 견디기에는 더 오래 러시아나 건질 수 유럽, 있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때리는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심을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언론 그렇죠. 통제나 뭐 포기하지 이런 않고 포기하지 항복하지 않고 오케이, 예, 오히려 간다는 그랬을 겁니다. 때 오히려 좀 불행한 예. 장기가 될수록 더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고. 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순방 중에서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좀 강하게 말씀하실까 이거에 기대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개 부분의 어떤 조건을 이제 기시다 총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세 개 조건인데 두 개는 일본이 이미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것을 보고하겠다는 거, 공유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전문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우리 전문가 참여하는 것만 우리에서 오리지널하게 낸 대통령이 거고. 한 거고 세 번째 방사성 물질 농도가 나오면 즉각 중단하겠다. 이거는 일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만인데 예. 그것도 문제지만 아하. 뭔가 치열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이 없었고 아하. 대통령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아. 치열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하. 전체적으로 후쿠시마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일관되다. 아하.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예. 대통령실은 지금 좀 빠졌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반대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뒤로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거죠. 건데 예. 그게 이전에 있던 것을 뒤집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일관된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게 재진술, 뭐 리스테이트먼트 정도 그렇죠.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왜 일본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가서 요구한 걸까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확인이나 인정해주고 힘이 되는 지지가 훨씬 더 정책의 목적이었지. 예. 일본에 그것을 뒤집거나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것은 대안에도 없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나도 뭐 좀 했다. 이 정도의. 도장 찍으러 갔다. 아. 일본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또 기시다 총각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날 때 굉장히 외교관 출신 전략적으로 승리했다. 이를테면 그럼요. 첫 만남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얼마나 해서 고맙습니까? 지금 사실 예. 기시다는 너무 고맙다. 미국은 멀리서 아주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한국은 이건 논란이 되면서 한국이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아하.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일본이 과학자를 부르고 일본이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방출국도 아닌데 그렇죠. 왜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과학자를 불러서 우리가 증명해주는 이런 태도는 이 전 세계에서 기시다의 가장 큰 우군이 한국이라는 느낌을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시다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하시는 국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네. 우리 정부인데 왜 또 강하게 일본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노림수와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전략적인 있다. 선택.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적 선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가치를 가치 외교. 공유하고 특히 일본하고 미국에 대해서 거의 일치하는 세계관을 가진서 출발한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첫 단추가 바로 강제동원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찌됐든 지금 조용해진 것 같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걸 우리가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덫에 빠지냐 하면 예. 무리해서 한 건데 일본이 이것을 호응해주면 그거는 잘된 결정인데 지금 나오는 결정들은 그 호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변호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 앞부분에 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강제동원부터 쭉 계속되었다. 지금 와가지고 일본하고 다 사실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문제고. 그렇네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3월 6일인데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가 변호하는 입장에라는 덫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일본을 잘하면 뻥 튀겨서 아주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일본이 잘못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변호사로 노릇이라는 덫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 금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건 수입 안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문제 없다는 또 그건 또 왜 수입 안 하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홍콩을 주목하시면 홍콩은 바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방출하면 바로 금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이 당황해가지고 파견했는데 지금 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WTO에서 우리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안전한데 왜 수입 안 하느냐 그 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할 거기 때문에 따로 다루겠다지만 따로 다뤄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결과라는 거 결국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안 된다가 아니고 따로 다루게 별개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별개의 문제인데 결론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외교 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에 몽땅 다 꽂혀 있는 거예요. 한미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뜯어 맞추다 보니까 한일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양보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저는 이미 이제 수산물 이것도 벌써 정부 내에서 결정됐다고 보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눈치만 보는 거죠. 아니 일본에게 조금 더 목소리를 내도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만 할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게 세계관이에요. 실제로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만 두 번째는 또 처음에 첫 단추를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걸 다시 되돌리면 더 이상하게 악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래서 우익 쪽에서는 뭐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지금의 어떤 면에서 일본의 변호사 역할하는 한국의 역할이 너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는 얘기가 우익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요. 창피한 자,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이제 속보 들어온 게 이제 북한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ICBM 발사는 정당한 방위권이다. 또 미국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좀 과격한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나 좀 알아달라 인정투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 다릅니다. 자꾸 북한은 뭔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쏘고 개발하고 핵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저는 앞뒤가 바뀐 얘기고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 그리고 그것도 헌법에 집어넣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케줄대로. 그 스케줄을 가는데 택일을 할 때 택일이나 택월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주변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ICBM 개발조차 이걸 위해서 한다는 건 지나치고 앞뒤가 바뀐 거고요. 인정투쟁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제 북한도 일관된 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북한도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불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했죠. 중평통을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작년부터 신냉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하. 이 지금의 이제 현 세계를. 이거 왜 위험하냐? 신냉전이기 때문에 북한은 전략적 가치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 남한이나 미국 쪽에서는 끊겠다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지금은 저는 몇 년 갈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스스로에서의 지금의 한미일과 묶이고 북중러가 묶이는 전략적 이 판도를 활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1분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통일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이제 통일지원부 대통령 입장 통일지원 그러니까 북한 지원부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역할은 뭐가 되야 됩니까? 좀 제가 우려가 들었던 있습니다. 정보 중에 지금 통일부가 금기어가 있습니다. 금교가. 예, 통일부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보고서에도 그럼 너무 빨리 얘기하시죠. 보고서에도 못 쓰고 용역을 받거나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평화가 들어가면 평화입니다. 통일부의 금기어가 평화가 됐다고요? 평화입니다. 이것과 지금 김영호 내정자와 일관성이 있는 거죠. 통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통일부는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키는 목적으로만 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얘기하면 조금 더 추측을 해보면 전망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을 외교부가 다룰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다룰 것이고 통일부 없앤다는 건데 그게 2단계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보내서 기능 부전을 시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총선에서 이기면 통일부를 여가부를 없애기 위해서 여가부 장관을 보낸 것처럼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를 보냈다. 조금 추측을 좀 세게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참 통일부에서 평화가 금기어가 됐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